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워서 검사부터 미루고 약도 줄이고 아파도 참고 버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순간 병이 커지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인데도 돈 때문에 망설이다가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지만 국가에서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은 긴급복지 의료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때문에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일정 조건에서 국가가 병원비를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라서 단 한 푼도 못 받고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상황이면 받을 수 있는지, 지원 범위와 금액은 어디까지인지, 소득과 재산 조건은 어떻게 보는지, 신청할 때 반려되는 대표 실수는 무엇인지까지 한 번에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돼서 치료를 미루는 선택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를 미루는 동안 병이 진행되면서 위험이 커지고 결국 비용이 더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생기면 먼저 약국에서 약을 사서 며칠 버텨보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부터 하라고 할 것 같고 비용이 또 들 것 같아서 일단 참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염이나 염증은 초기에 잡으면 간단한 약 치료로 끝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범위가 넓어지고 치료 기간이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기침과 가래로 시작한 증상이 폐렴으로 진행되면 그 순간부터는 단순 진료비가 아니라 영상검사비와 혈액검사비, 그리고 주사 치료비가 함께 붙게 됩니다. 입원이 필요해지면 입원비가 추가되고 보호자가 필요해지면 가족의 생활까지 흔들립니다. 결국 처음에는 병원비를 아끼려 했는데 결과적으로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진행된 병은 합병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혈당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증상을 참으며 시간을 끌면 작은 이상이 큰 사고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한데도 병원비가 걱정돼서 병원을 미루고 숨이 차오르는데도 며칠 더 지켜보자 하다가 어느 순간 응급실로 가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응급실은 외래 진료보다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진료 과정도 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치료를 늦추면 단순히 비용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성공률과 회복 속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약으로 관리가 가능했던 질환도 늦어지면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치료 선택지가 줄어들면 몸은 더 힘들어지고 마음도 더 지치게 됩니다. 특히 갑자기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병원비 부담은 더 무거워집니다. 결국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선택은 결과적으로 가족 전체의 경제와 건강을 동시에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억지로 참지 말고 빨리 진료를 받아서 위험도를 확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과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병원비가 부담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갑자기 닥친 위기 상황 때문에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데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치료를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가 병원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저소득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생활이 가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무너져서 병원비가 부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크게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족이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서 병원비가 한꺼번에 크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주 소득자가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아 일을 못하게 되어 가게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니라 당장 생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입니다.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이 있으니 병원비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검사나 입원이나 수술이 들어가면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특히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 응급실 진료, 입원과 간병이 함께 붙으면 체감되는 비용은 훨씬 커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건강보험이 있어도 부담이 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일이 생깁니다.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바로 이런 순간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단순히 돈을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실제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즉 병원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위기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서 지원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신청 절차도 일반 복지제도와 다르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물론 아무나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인지 여부, 소득과 재산 조건, 그리고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제대로 모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대상이 아니라고 미리 단정해버리거나 신청 자체를 어렵게 느껴서 시도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렵게 보이는 기준을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긴급복지 의료 지원이라는 이름만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갑자기 경제적으로 무너진 상황에서 병원비가 부담된다면 이 제도를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길이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의료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어떤 상황일 때 해당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는 정말 극단적으로 가난해야만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생긴 분들을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핵심은 평소 생활이 가능하던 가정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흔들렸는지 여부입니다. 즉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정도의 위기 사유가 생겼고 그로 인해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업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급감한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갑자기 무너져서 수입이 줄어들면 당장 생활비도 빠듯해지고 그 상태에서 병원비가 발생하면 치료를 포기하기 쉬워집니다. 이때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됩니다. 둘째, 가족의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 사고로 인해 가게가 크게 흔들린 경우입니다.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중대한 질병으로 쓰러져 입원 치료가 필요해지면 경제적 충격이 발생합니다. 특히 가게 소득을 책임지던 분이 입원하면 수입이 줄어드는 동시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이중 부담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위기 상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셋째, 중대한 화재나 자연재해 같은 사건으로 주거와 생활 기반이 무너진 경우입니다. 집이 피해를 입거나 생활 공간이 파괴되면 생계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치료나 건강 관리가 뒷전이 됩니다. 이럴 때도 위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가정폭력이나 학대 방임 같은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적으로도 보호가 필요하고 의료적 지원도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경우입니다.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전제가 됩니다. 즉 통증이 있는데 참는 정도가 아니라 진료를 받고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위기 사유가 하나만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위 목록과 정확히 똑같지 않아도 위기 상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쓰러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병원비가 부담돼서 치료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충분히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갑자기 소득이 줄었는데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악화되어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계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이며 동시에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스스로 너무 작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위기 상황에서 치료를 끊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 판단은 개인이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을 받는 게 정확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실제로는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의료지원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결국 병원비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썸네일에서도 최대 300만 원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정확히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이라는 표현은 무조건 누구나 300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의료비가 지원되는데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지원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의료비가 지급되며 그 한도가 최대 30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비용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비뿐 아니라 검사비, 약제비, 입원비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항목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 가능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응급을 포함한 진료와 치료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의료비가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했고 검사와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 혹은 급성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서 의료비 지원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병원비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예방 목적의 검사나 건강검진 같은 항목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과 연결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치료 목적의 진료와 검사 치료가 포함된 의료비라면 지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최대 3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지 금액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병원비가 50만 원, 100만 원만 넘어가도 치료를 망설이기 시작하는데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그 부담을 줄여 치료를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CT, MRI 같은 검사나 입원 치료가 들어가면 비용이 빠르게 커집니다. 검사비는 한 번에 수십만 원이 나가고 치료가 이어지면 약값과 주사 치료비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입원비가 붙으면 단기간에 몇백만 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될 수 있다면 치료를 끊지 않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현금처럼 내 손에 지원금이 들어오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도 운영 방식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지급되거나 의료비 지출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직접 돈을 받아서 쓰는 느낌이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원이 된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완전히 영원이 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과 항목에 따라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남을 수 있고 지원금이 상한선에 도달하면 그 이후 비용은 개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최대 3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무조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대 3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치료가 끊길 위기를 넘기기에 충분한 수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리하면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위기 상황에서 치료 목적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며 지원 한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원 범위와 방식은 신청자의 상황과 의료비 발생 내역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원 가능 금액은 상담과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의료 지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많이 포기하는 부분이 소득과 재산 조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고 기준이 복잡해 보여서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고 단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준을 정확히 알면 생각보다 해당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소득과 재산 조건을 최대한 쉬운 말로 구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은 기본적으로 가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평소부터 저소득인 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위기 상황으로 소득이 줄거나 끊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득을 볼 때도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실직해서 소득이 끊겼거나 사업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라면 현재 소득 수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제도 취지와 맞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인정되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차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통장에 조금이라도 모아둔 돈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재산 기준은 단순히 집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지 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재산 평가에는 지역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집이라도 지역에 따라 재산으로 평가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금처럼 집이 아닌 보증금 형태의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도 일정 기준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 전에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구조가 아니라 위기 상황인지 여부와 의료 지원 필요성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긴급복지는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 위기 대응 성격이 강해서 실제 심사 과정에서 상황 설명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통장 예금이나 보험, 해약 환급금 같은 항목을 포함해서 금융자산을 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겁을 먹습니다. 통장에 몇백만 원만 있어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가구 상황과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갑자기 병원비가 나가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생활비나 당장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소득재산 조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준은 존재하지만 예외 상황이나 상황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최근 급격히 줄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전 소득이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황 설명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 재산이 있더라도 실제로 현금화가 불가능한 형태이거나 현재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기준을 잘못 이해해서 될 수 있는 사람도 포기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반드시 한 번은 상담으로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구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보통 가구 단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소득과 재산이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상황 전체가 반영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기본으로 하지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반영할 수 있고 재산과 금융재산도 기준이 있으나 단순히 집이나 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위기 상황과 의료비 부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상담을 통해 해당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이름이 어렵고 기준도 복잡해 보이지만 신청 시작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부터 잔뜩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작조차 못하는데 실제로는 상담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절차가 안내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의 핵심은 지금 바로 연결되는 창구를 알고 있는가입니다. 가장 쉬운 시작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129는 복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표 번호이고 긴급복지 의료 지원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면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어디로 신청하면 되는지 기본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화 상담만으로도 내가 해당 가능성이 있는지 대략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청 창구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무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사회복지 담당자가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대리인이 진행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파서 움직이기 어렵다면 가족이 대신 문의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방법은 병원 안에서 연결되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릅니다. 병원에는 사회사업실 또는 의료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담당 부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큰 병원이나 종합병원에는 이런 부서가 운영되며 환자의 경제적 문제나 복지제도 연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병원비가 부담돼서 치료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면 병원 내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긴급복지 의료 지원을 포함한 제도 연결 방법을 안내해 주거나 필요한 서류 준비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되더라도 병원 사회복지사가 중간에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절차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면 보통은 위기 상황 확인과 함께 의료 지원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위기 상황 확인은 실직 휴업 폐업 가족의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 같은 사유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의료 지원 필요성은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 같은 자료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은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런 서류 과정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상담을 받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안내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할 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 실직했는지, 언제 휴업했는지, 언제 진단을 받았는지, 언제 입원했는지 같은 시간 순서를 정리해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가구 구성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누구인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의료비 부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진료비 영수증이나 입원 안내서 같은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서류가 없더라도 상담은 가능하지만 자료가 있으면 판단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을 완벽히 이해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시작이 늦어집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면서 기준을 확인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세 번째 팁은 신청할 때 표현을 막연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위기 상황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소득이 언제부터 얼마나 줄었는지, 병원비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치료가 필요하지만 비용 때문에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가 있어야 담당자가 위기 상황과 의료 지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129 전화 상담으로 시작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접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병원 사회복지사를 통해 연결되는 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를 완벽히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으로 시작해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만 해두면 본인이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제도 자체가 존재해도 실제 신청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잘 보면 대부분이 아예 대상이 아니라서라기보다 신청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기준을 잘못 이해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대표적인 실수와 탈락 사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 자체를 늦게 하는 실수입니다. 긴급복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뒤에야 신청을 고민하면 절차상 이미 늦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생기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상담을 진행하고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실수입니다. 집이 있으니까 안 될 것이다. 차가 있으니까 안 될 것이다. 예전에 소득이 있었으니까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상담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위기 상황과 현재 소득 상태를 반영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재산 기준도 단순히 한 항목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상담을 받아야만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본인이 먼저 포기해버리면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놓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위기 상황 설명이 막연한 경우입니다. 담당자는 신청자의 위기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명이 너무 추상적이면 위기 상황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이 힘들어요. 병원비가 부담돼요. 정도로만 말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기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소득이 줄었는지, 왜 줄었는지, 지금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치료가 필요한데 왜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위기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네 번째는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입니다. 긴급복지는 신속 지원이 가능한 제도이지만 기본적인 확인을 위한 자료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을 증명하거나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족 구성 확인 자료, 재산 확인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안내받은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누락되면 진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메모해두고 가능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구 기준을 잘못 이해하는 실수입니다. 소득과 재산은 개인 기준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본인만 보고 판단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가구 범위를 정확히 안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의료 지원 필요성이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실제 치료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건강이 걱정된다거나 검사만 받고 싶다 같은 목적이라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진료 기록이나 의사의 판단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이미 다른 제도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긴급복지는 긴급한 위기 상황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제도나 지원으로 충분히 의료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지만 담당자 입장에서 제도 목적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 허위로 신청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되고 추후 환수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긴급복지 의료 지원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상담을 안 하고 포기하거나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서류 준비가 늦어지는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위기 상황이 생기면 늦지 않게 상담을 시작하고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서 전달하며 안내받은 자료를 빠르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아프거나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가 부담되는 상황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순간 건강도 위험해지고 결국 비용 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감당하지 않고 국가 지원 제도를 통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거나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고 혼자 결론 내리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위기 상황에서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실직이나 휴업 폐업처럼 소득이 갑자기 줄었거나 가족의 중대한 질병 사고로 생활이 흔들렸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졌다면 한 번은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129로 문의해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절차를 안내받을 수도 있으며 병원에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 도움을 받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늦지 않게 상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위해서는 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 언제부터 줄었는지, 어떤 이유로 위기 상황이 시작됐는지, 의료비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치료가 필요한데 어떤 부담이 있는지, 이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면 실제 상담이 훨씬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결국 이런 제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입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지를 넓혀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내용만큼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더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